안녕하세요. 중국 전문 채널 진중투입니다. 미국 관련 뉴스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 연방정부 부채의 추이를 보면 1990년 3.2조 달러, 2000년 5.62조 달러, 2010년 13.56조 달러, 2020년 27.74조 달러에 달했고 그 후 2023년 6월에 32조 달러를 돌파했고 9월 33조 달러를 돌파했고 2024년 1월 34조 달러를 돌파해 GDP의 122%에 달했습니다. 올해 5월 14일 기준 이미 35조 5,720억 달러에 달했고 BOA 추정에 따르면 미국의 국가 부채는 100여일 간격으로 1조 달러씩 추가될 전망입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 문제와 관련해 지난 4월 25일 뉴욕타임즈에 게재된 데이비드 브룩스의 칼럼을 한 편 공유하겠습니다. 데이비드 브룩스는 주로 미국 국내 정치와 사회 및 문화를 다루는 평론가이고 2003년부터 뉴욕타임즈의 오피니언 칼럼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치 성향면에서 그는 자신을 온건파라고 묘사했고 과거에 그는 자신을 좌파 성향의 오른쪽 가장자리 즉 민주당의 온건파의 더 유망한 토양에 배치했다고 글에서 쓴 적이 있습니다. 그의 이번 칼럼 중 모든 내용에 100%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목. 왜 우리는 미국의 미래로 도박을 하는가? 지난 몇십 년 동안 초당적인 국가적 자신감이 급증하면서 연방정부는 때로는 국가적 비상사태에 대응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기 위해 많은 돈을 빌렸다. 우리는 금리가 낮고 많은 사람들이 상황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부채를 짊어지는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허락했다. 불행하게도 그 가정은 틀린 것으로 드러났다. 금리는 상승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은 올해 GDP의 3.1%에 해당되는 8,700억 달러를 연방 부채에 대한 이자 지불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공공예산을 분석하는 초당파적 성향인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전체 국방예산보다 이자 지불에 더 많은 돈을 쓸 것이다. 3년 안에 만약 이자율이 높은 수준에 유지된다면 부채 상환은 사회보장 다음으로 연방정부의 두 번째로 큰 지출이 될 수 있다. 지금처럼 돈이 타이트한 상황에서는 정부 차입이 민간 차입과 경쟁하게 되면서 모든 사람의 금리를 상승하게 만든다. 2019년 의회 예산국의 조사에 따르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0% 증가할 때마다 금리는 0.2%포인트에서 0.3%포인트의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지금처럼 비참하게 만들어준다. 왜냐하면 주택담보대출이나 다른 종류의 대출을 받는 것이 더 비싸지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의 회계사들을 비참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빌리는 행위 자체가 이자율을 높이고 빚을 갚을 전망을 더 비싸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반드시 빚이 나선형으로 상승하는 긴 악몽 같은 가능성을 걱정해야 하고 반드시 돈을 빌려서 빚을 상환해야 하고 돈 빌리는 행위 자체가 빚 상환을 더 어렵게 만든다. 이제 곧 사람들은 퍼거슨 법칙을 보게 될 것이다. 퍼거슨 법칙은 역사학자 나일 퍼거슨이 기술한 원칙이며 어떤 국가든 군사비 지출보다 부채에 대한 이자 지불에 더 많은 돈을 쓰면 그 국가는 쇠퇴하게 된다는 원리다. 합스버그 가문의 스페인, 오스만 제국, 대영 제국, 그리고 혁명 전의 프랑스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 우리에게 그런 일이 생길까? 사람들은 그런 악몽 같은 시나리오에 들어가지 않아도 과도한 연방정부 부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볼 수 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재정 자극 조치는 모두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 공공부문의 대출은 민간부문 대출을 밀어낼 수 있기에 따라서 부채를 갚아야 하기에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 부채 부담은 미래의 행정부도 제약하게 되는데 미래의 행정부는 부채 상환에 대해 너무 많이 걱정해야 하기 때문에 성장 촉진, 아동 빈곤 감소, 아동 교육 및 주택 제공이나 긴급 상황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투자할 수 없게 된다. 오늘날의 고금리 환경은 주택 건설업에 큰 타격을 줬고 주택 건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고전적인 케인즈 경제학 이론은 우리에게 경기 불황일 때는 돈을 빌리고 성장이 괜찮을 때는 부채 감축에 전념하라고 하는데 미국은 경제 성장이 좋을 때도 계속 돈을 빌려 쓰고 있다. 세계 각지에 폭풍 구름이 퍼져 있는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더 깊은 빚더미에 올라서고 있다.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이 전진하고 있기에 어쩌면 군사비 급증과 우리의 군수 생산 기반 시설을 강화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화되면서 사회보장제도와 의료보험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점점 더 비싸지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부채에 올라타고 있다. 연방정부는 이미 노인들에게 6달러씩 지출하고 있는 반면 어린이들에게는 1달러를 지출했는데 이는 정확하게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코로나 기간 동안 빌린 돈을 다 쓴 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 우리는 분명히 그럴 필요가 있었고 경제가 활기를 찾으며 우리는 팬데믹에서 벗어났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적자 감축이 현재 양당의 의제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는 엄청난 감세를 제안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산업 정책부터 학자금 부채 감면, 재정 부양을 통한 성장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는 야심찬 2기 의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설령 대통령이 부채 감축을 제안하더라도 양극화된 의회는 이를 통과시킬 수 없을 것이다. 예산 전문가인 마야 맥지니스가 지적했듯이 요즘 의회는 예산 선택보다 경품을 선호한다. 양당 의원 대다수로 하여금 미국인 대부분에게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인상하도록 하는 것은 빌린 돈으로 지출하도록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궁극적인 책임은 유권자들에게 있다. 20세기 90년대에 미국인들은 얼마나 높은 정부 부채가 자신들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지를 봤다. 유권자들은 정치인들에게 재정 상황을 정돈하라고 엄청난 압력을 가했고 당시 로스 페로와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대통령, 빌 클린턴 대통령이 적자 감축 계획을 내세웠다. 오늘날 유권자들은 아직 그때와 같은 연결고리를 만들지 못했다. 만약 유권자들이 그렇게 할 때가 되면 나는 정치 지형이 크게 바뀔 것 같다. 어쩌면 내가 설명하고 있는 문제 중 어느 것도 더 악화되지 않을 수 있다. 비록 금리가 집요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어쩌면 금리는 떨어질지도 모른다. 어쩌면 경제 성장이 금리 인상을 능가해 부채를 더 감당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어쩌면 정부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에 막대한 부양책을 쏟아부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거대한 도박이다. 이것은 미래의 인플레이션과 금리 하락에 대한 장밋빛 시나리오가 실현될 것이라는 도박이다. 이것은 세상에 나쁜 일이 예기치 않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도박이다. 이것은 우리 지도층이 그들이 하는 일을 너무 잘해서 넘어질 위험 없이 벼랑 끝을 계속 걸어다닐 수 있다는 도박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자신감은 자만심이나 합리화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미래의 돈을 우리 자신을 위해 쓰고 싶다. 신중함은 지루한 미덕이지만 신중한 길은 미국을 보다 지속가능한 길로 이끄는 것이다. 인터넷 밈 아티스트들이 인터넷에서 좀 더 다채로운 언어로 말하는 것처럼 당신은 빚 때문에 골머리를 앓게 되고 조만간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네, 지난 4월 25일 뉴욕타임즈에 게재된 데비 브루크스의 칼럼 왜 우리는 미국의 미래로 도박을 하는가 했습니다. 이상 찐종태였습니다.